방송입니다. 오늘 컬투쇼가 약 10분 남았는데 제가 이 방송 마친 다음에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 노인회장을 3회 역임했고 또 노인대학 학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심수목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번에는 라디오 방송만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 이제 녹화를 처음 하는데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은 6.25와 어머니의 타이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6.25 하면은 젊은 세대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6.25가 1950년인가요? 1950년. 예. 네, 맞습니다. 1950년대에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심 회장님께서 쭉 좀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고 청취자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잘 영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동포 여러분과 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방송국의 김덕수 사장과 김한규 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27년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딸 자식이 없는 남자만 셋을 낳는데 그 가운데서 3남으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불행하게도 출생한 지 9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의 얼굴조차 지금 시간까지 상기할 수 없는 불효 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커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만 해도 아주 우리 집안이 몹시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론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쫄막쫄막한 어린애 셋을 놓고 가장이 세상을 떠났으니 30전후의 젊은 어머니로서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였겠습니까? 이웃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것을 셋이나 키우면서 혼자서 살겠느냐, 다시 생각해서 재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들의 권유를 다 물리치고 아니다, 아니야,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이 세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시켜야지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고 그로부터 매일같이 발벗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눈에 띄게 어머니께서는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 자식을 모두 고등교육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지혜롭게 큰 형님은 법과를, 작은 둘째 형님은 상과를, 저는 공과를 전공해서 나중에 큰 형님은 서울 고등검찰청에, 둘째 형님은 대한석탄공사에,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각각 요지를 맡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러움과 아픔이 어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빼앗길 만큼 무능했고 답답했던 그 한국말의 지도자들을 지금도 원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평양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남한으로는 언제쯤 몇 살 때 내려오셨나요? 대략. 아,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예. 남한에 내려오신 건 언제쯤 내려오셨냐고요?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온 것은 60년이니까 61년도에 내려왔네요. 네네. 예. 전쟁 마치고 난 다음에. 예. 계속 말씀하시죠.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격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래고 아찔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래 5년 동안을 김일성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몸소리가 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몹시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난을 무릅쓰고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친 애국 지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원 이설과 협박 공갈에도 속지 않고 굽히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의 원원들에게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의 사도 유엔군이 메가도 사령관의 지휘하에 북한군을 격퇴시키며 북진할 때 우리는 목이 쉬도록 유엔군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옳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찾고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희망에 벅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닷없이 몇십만 명의 중공군이 몰려들어와 이내 전설로 대항하여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에 자유민주화를 갈명하며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던 우리들은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피난길이지 당시의 광경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인 난리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근래 상영한 국제수상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죠. 그 국제수상에 나오는 우리 피난 동포들의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가려는 욕심은 인종도 의종도 연령의 층화도 없이 망부가 됩니다. 군추록은 후퇴하면서도 피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애를 쓰지만 난장판인 피난민들을 순조롭게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작은 형님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피난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늙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 하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단연코 말했습니다. 모시고 가야죠. 형님은 그런데 이 엄동설안에 늙은이가 어떻게 그 먼 길을 피난 갈 수가 있겠니? 그래도 업고라도 가야죠. 그래,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권유해보자. 그리고 형님과 나는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피난길을 떠나야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서슴지 않고 아니다. 나야 죽든지 살든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나 잘 다녀오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피난통의 난리 속에서도 작전상 잠깐 후퇴하니 곧 북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풍설이 한창 나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화나 황도쯤까지만 피난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어 몇 가지 옷만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머니와 정말 눈물겨운 작별을 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인 줄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화를 거쳐 황주까지 왔지만 수복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남으로 내려갑니다. 춥고 배고프고 떨린다는 말이 우리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는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피난 생활 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삶의 여정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 중앙방송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아무 때나 내일 오전부터 클릭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피난생활 말씀하시죠. 네. 걸어가고 자동차에 타기도 하고 또 기차 화물칸에 올라타기도 하면서 그 고생 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둘이는 정말로 형님과 나와는 호러띠를 절라매면서 여기저기 헛되이 세월을 며칠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며칠 있기도 전에 벌써 다 또 피난을 또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가는 일행과 같이 갔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서 배를 타고 군산 장항을 거쳐 기차도 타고 역시 또 자동차도 타면서 걸으면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간 저와 형님은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면은 내일 아침에 먹을 걱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루는 아는 사람이 길가에서 하는 말이 두 분이 다 피난 오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다른 데 가지 말고 부두에 가면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 밥도 먹여주고 다 할 거니까 또 밤에 하니까 잠자리 걱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두로 나오라는 거예요. 몇 시에 나가느냐 하니까 5시 반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과 저는 그 부두에 갔죠. 부두에 가서 수속을 하고 역시 피난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우리도 역시 부두 노동을 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밤에 이제 그 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면은 그 배에 싣고 한 여러 가지 뭐 음식물을 육지까지 이렇게 육지까지 날라와가 육지에서 또 자동차에 싣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제 평생 형님과 저는 정말로 노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공부하고 또 형님 따라다니고 이것이 일과였는데 이제 정말로 어깨 위에 짐을 메고 나를 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운반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자가 주의를 주는데 어떤 주의를 주느냐 하면은 이제 그 물건이 과자니 뭐 이런 이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나르게 되는데 그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손을 내서 꺼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에 메고 가다가 어떤 물건이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걸 하나씩 주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형님과 나는 각기 이제 장소는 포션은 달랐지만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짐을 지고 나르는데 눈을 뜨고 길가에 딱 보니까 초콜릿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뭐 배고픈 김에 뭐 자전거 주워서 당장 입에 넣고 먹고 싶었지만은 그때에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 형님도 이걸 같이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났어요.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그 가스펠송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래서 이 먹고 싶은 초콜릿들을 먹지 못하고 허니머니였고 일을 다 마치고 날이 샜습니다. 출구하는 모임 장소에 가니까 제 형님도 역시 일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형님과 둘이 형, 내가 이 초콜릿들을 주셨는데 형 생각이 나서 혼자 다 먹지 못하고 형아 너나 먹으려고 가져갔어. 아니 이 형님이 울면서 자기 호주면서 역시 비스켓 과자를 하나 꺼내놓은 거야. 아, 명수 내가 그랬구나. 나도 이 비스켓들을 주셨는데 내 생각이 나서 다 먹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 비스켓들을 절반 꺾어서 날 주었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초콜릿을 절반 꺾어서 형님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 둘이가 초콜릿 비스켓들을 정말로 맛있게 잘 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번복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부산 노동을 잘할 수 있는 또 건강을 우리들이 위해 나가면서 했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한날 부두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 형님이 동창동을 길가에서 딱 만났어요. 아이고 임병복이 웬일이니? 너 피난 왔구나. 그래 나 피난 왔다. 너 주제를 보니까 몹시 고생한 것 같구나. 내 사무실로 가자. 하더니 자꾸 사무실로 끌려가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에 나가면은 범일동에 있는 청구화조합이에요. 청구화조합 이 사람이 이사입니다. 하더니 회계를 부르더니 돈을 가져라 오더니 우리 형님한테 자 이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 좀 먹고 있어라 하면 내가 좋은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우리 형님한테 다 일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수 내가 허주문에 잘 내고 있으라 하면서 그 돈을 세알해 보니까 그때 돈으로 5만 원입니다. 네. 큰 돈입니다. 1,000원짜리가 50장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형님이 날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돈 5만 원을 밑에 옷이 홀었으니까 주머니도 변변치 못하죠. 근데 아래 바지 오른쪽 포켓에다 엮고 손으로 걸고 잡고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쉬는 곳이 온천장이었었는데 온천장까지 전차를 탔습니다. 전차를 타고 쭉 가는데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 밤중에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자고 형님도 자고 나도 잠들었어요. 그래서 온천장까지 다 와서 둘이가 서로 두들고 일어났는데 밑에 돈 있는 호두머니가 호루면서 손을 내보니까 그 돈 5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잠든 사이에 어느 사람이 쓰리를 해갔죠. 그때 내 형님이 나한테 한 말을 난 지금 듣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등을 두드려 주면서 명주야, 우리보다도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나 이러구나. 그 사람 그거 가져가서 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를 위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둘이는 역시 또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을 서로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아직 살아 계실까? 하는 어머니 상상을 하면서 둘이가 또 역시 피곤한 그 몸길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또 하루는 부산 부두에 가서 일을 하고 나오는데 역시 우리 형님의 한 해 후배를 만났습니다. 나도 잘 알아요.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김영환입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환 씨가 이 방송을 들으면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영환 형님이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너 피난왔구나, 나 따라오라. 그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니까 온천장에 잭크 부대라는 미군 부대를 가는 거예요. 그 미군 부대에 뭐 누구하고 말을 다 하더니 우리 둘이를 거기 딱 입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가 그 자리에서 그 미군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떤 창고에 갔는데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군복을 다 사러 갈아입혀 줍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우리 형님과 저는 잭크 부대에서 그날부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형님은 경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 나는 스토브맨으로서 난망장치를 하는 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잠자리가 해결됐고 먹는 것이 해결됐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자유스럽게 그 부대에서의 동지들과 같이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국에서도 운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운전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JCE라는 Japan Central Exchange라는 데인데 거기에 가서 운전수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데 어느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교육공무원을 검정시험으로서 모집을 하는데 검정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교육공무원 자격증을 준댄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를 응시를 하려고 어딘가 그때 그 문교부 어딘데요. 거기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서류를 주면서 이걸 다 서식을 다 써가지고 졸업장과 같이 첨부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이 졸업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졸업장이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지원관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사가 내려와 있으면 은사의 사인을 받아도 되고 동창생 3명을 사인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덤 이내에 가서 그 명단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그 2분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모든 서식을 다 갖춰서 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에 가서 시험을 봤죠. 그랬더니 5일 있다 발표를 하는데 발표 그 게시판에 붙인 걸 보니까 분명히 신명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서 문교부 장관의 교육공무원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학과에 가서 제 사정을 다 말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건국상업고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건국상업고등학교 교사로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달서부터 제가 역시 월급 봉투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 봉투를 타가지고 첫 달부터 2만 원을 빼서 우리 작은 형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형님은 그 2만 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동생이 보낸 돈이니까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지만 그 돈을 잘 쓰면서 우리 형님도 여러 방면으로 이제 취직 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경리과에 취직이 딱 발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대한석탄공사 경리과, 저는 건국성화대학교 교사.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는 그날부터 피난 생활에 그 할면을 다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들한테 그 중학교 다니면서 또는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머니께서는 저희들한테 하나같이 어떤 말을 가르쳐 주셨느냐. 너희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남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행동만 하라. 이렇게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머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아주 그냥 불량한 길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좋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들이 형님과 나와 둘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날 만나서도 우리 어머니가 또 교육하신 교육의 말,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들이 서로 되새기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 제 몸 편하게 하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또 저만 잘 되겠다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또 저 잘난 맛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아주 정말 좋은 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머니의 이 세 가지 말씀을 언제나 교훈 삼아서 정로의 길, 정직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 제 나이가 88세입니다. 그간에 험난하고 어려운 생이었지만 항상 어머니 교훈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마치면서 젊은이들에게 부탁할 것은 늙은이들의 모든 언사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지 말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바로 늙어지기니까요. 시인 유동지의 노래 한 소절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년년세세 화상사 세세년년 인부동 한마디 해마다 피는 꽃은 비슷하지만 사람은 해마다 달라지는구나. 역시 이 시를 좀 더 깊이 해석하다면은 역시 세월처럼 빠른 것은 없다는 말의 뜻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수 회장님 모시고 6.25와 어머니 주제로 유년기부터 청년기 피난 생활을 마치고 공무원의 생활까지만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이민 오시기 직전 이민 와서 미국 생활들을 좀